각종 악재들이 또다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은 밀려나고 있고요. 박수현의 이슈 픽업 화요일은 이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민재기 팀장과 함께 오늘 시장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어느 때보다도 다시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요. 네. 지금 연일 파란불을 보고 있고 어제도 낙폭 컸고 오늘도 또 추가적으로 낙폭이 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시금 좀 뭔가 부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 걸까요? 시장 네. 평가 어떻게 하세요? 네,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출연을 하다 보니까 네. 항상 제가 출연하고 난 다음부터 뭔가 지표들이 크게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후반에 네. 좀 위험 지표, 뭐 공포 지수 이런 부분들의 변화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먼저 좀 드리고 네. 시장에 대해서 판단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시장 위험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 뭐 공포 지수라고도 불리우는 이제 하일드 스프레드 그림을 한번 제가 주간 단위로 한번 가지고 왔는데 네. 7월 초부터 해서 한 5주 연속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증시가 전반적으로 좋았죠. 한동안 분위기 좋았는데요. 네, 좋았죠. 근데 지금 지난주 후반은 더 이상 이제 하락하지 않고 옆으로 똑같이 이제 횡보하는 정도가 네. 나타났고요. 그래서 주간 단위로 하락 추세는 멈췄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일간 단위로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제가 화요일 날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수요일부터 일간 단위로 이 네. 위험 지표인 하일드 스프레드가 다시금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매일매일 올랐던 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매일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은 지금 그때부터 지난주 매일 밀리고 후반부터 있고. 흔들리고 있는 네.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이 하일드 스프레드라는 것은 안전한 국채에 대비해서 위험한 채권들의 금리가 급등하는 흐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돈이 가다가 지금은 다시 위험 자산들을 이제 돈을 빼고 안전한 쪽으로 자금을 옮기고 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글로벌 자금들의 동향들이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 지난주 후반부터 현재까지 네, 이어지고 네. 있는 오늘 새벽까지도 지금 금리가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특징적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계속 보겠습니다. 네. 다음 표를 한번 토대로 볼게요. 네. 이번에는 나스닥 지수와의 하일드 스프레드 네네. 이 움직임이네요. 그래프를 보시면 이 왜 하일드 스프레드를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명확하게 또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초 이후에 하일드 스프레드랑 오늘 새벽에 끝난 나스닥 지수까지 제가 업데이트를 해서 네.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요. 검은색이 하일드 스프레드, 노란색이 나스닥 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반대로 움직이는 그림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오른쪽에 제가 약간 핑크색으로 박스를 이렇게 칠해놓은 구간이 네, 있거든요. 네. 떨어지던 하일드 스프레드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지금 최근에 나스닥이 다시 지금 고개를 숙이고 노란색 그래프 보시죠. 꺾이고 내려가는 명확하게 딱 네. 반대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 하일드 스프레드가 안정을 찾지 않으면 나스닥은 물론이거니와 전체적으로 위험자산, 뭐 우리 주가 지수 이런 부분들의 안정적인 또 반등을 기대하기는 조금 걸리는 시간이 네.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우리 민 팀장님이 나오고 나서 우리 출연 오늘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뭔가 변화의 바람이 항상 있었으니 네네네. 이제 오늘 밤부터 다시 좀 턴해서 다시 이제 원위치로 좀 돌아왔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갑자기 또 이 신호들이 좀 부정적으로 바뀌었나 이거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새로운 거는 없지 않아요? 그렇죠. 네.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던 재료들이 그냥 조금 더 부각이 될 뿐인데 네. 다시 이제 자금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나 일단 유로화가 네.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데 유로존에는 특히 에너지 가격 상승 이 이슈가 지금 상당히 강한 거고요. 제가 그림을 가져온 게 있는데 이 유로존의 에너지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부분이죠. 지금 보시면 노란색으로 제가 유럽 전역이라고 이렇게 색칠해 놓은 부분이 북반구 대륙을 이야기합니다. 이 북반구는 유럽 전역인데요. 조만간에 이제 난방 시즌, 즉 추워지죠. 오늘도 제가 보니까 약간 꽤 이제 기온이 다르더라고요. 여름이 이제 지금 확실히 네네네. 지나간 것 같죠? 네, 맞습니다. 낮은 덥지만 네. 아침 저녁으로는 꽤 괜찮아졌어요. 네, 괜찮아졌죠. 근데 이제 북반구는 난방 시즌에 돌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천연가스라든지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폭염이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전력난은 심화되고 있죠.
그래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덩달아서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도 급등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경기 침체가 더욱더 심화될 수 있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단기적으로 그냥 부각이 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재료기는 합니다. 맞아요. 늘 계속 이야기했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직 여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느덧 이제 뭔가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고 유럽 상황 보니 지금 에너지난이 장난이 아니고 네네. 뭐 이런 부분들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 또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시금 사그라들려면 어떤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 조정의 원인을 우리가 이제 유로화라든지 천연가스 가격이 네. 급등해서 찾는다면 네. 그 반대 포지션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네. 것들이 꺾이면 된다. 그렇죠. 달라지면 된다. 네네. 반대로. 그래서 우리 유로 달러가 이제 검은색 그림이고요. 우리 코스피랑 제가 같이 그림을 한번 7년 동안의 그림을 쭉 장기적으로 그려봤거든요. 와,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네요.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네. 유로가 이렇게 위로 움직일 때는 유로화 강세고요. 검은색 그림이 아래로 내려올 때는 유로화의 약세를 나타내거든요. 네. 그래서 유로화가 강할 때 코스피 지수도 같이 강하게 상승을 하고 유로화가 약할 때는 우리나라 코스피도 약하게 움직이는 그림이 나타났고 최근에 2021년 이후 흐름을 보시면 유로화가 1.2에서 지금 최근에 0.9 오늘 새벽에 깨졌죠. 맞아요. 페리티가. 네. 깨지는 동안 우리 코스피도 전반적으로 약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결국에 이 흐름이 이제 좀 안정을 찾으려면 유로화가 안정을 찾아야 코스피 지수의 하락도 제한적이거나 네. 방향을 다시 이제 상승으로 턴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비가 더 좀 바짝 통화 긴축을 좀 단행을 해줘야지 이런 흐름들이 좀 막아질까요? 계속 보겠습니다. 네네. 다음 화면은 어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유로화가 이렇게 약할 때 또 뭐가 문제냐면 우리 달러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달러가 강하다. 지금 뭐 달러 인덱스가 뭐 위험하게 뭐 안전자산으로 달러의 자금 수요가 크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달러 인덱스를 바스켓을 구성하고 있는 통화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유로화지 않습니까? 약 60% 정도가 유로화가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로화가 약하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빨간색 그래프가 달러 인덱스입니다. 네. 예, 그 달러 인덱스의 구성 통화 중에 유로화가 계속 저렇게 약하게 되면 달러는 상대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인데 네. 이게 안타깝게도 또 7년 동안의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와는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죠. 희한하네요. 네네. 네. 그래서 달러가 강할 때는 자금들이 좀 빠져나오고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고 달러가 약할 때 우리나라 증시는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달러가 이렇게 강한 구간에 다시 나타난다라면 국내 증시에 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충분한 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가 나서서 막 유로화 약세를 뭐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쵸. 이게 뭐 어떤 것들이 좀 수반되면 그래도 유로화의 약세가 좀 덜해질까요? 어떤 이슈들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유로화의 약세 중에 뭐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는 일단은 에너지 가격의 급등이라고 네, 볼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라든지 이러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 에너지 가격이 좀 안정을 찾으면 유로화도 약간 강세 흐름으로 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중에 우리가 뭐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라면 최근에 이란 해갑이 관련해서 좀 뭔가 하려고 하는 뭔가 분위기가 다시 나오고 움직이죠? 있죠. 네, 그 부분 때문인데요. 제가 이미지를 하나 찾아서 가져가 봤는데요. 글로벌 천연가스 생산 비중 국가별로 한번 보시면 네. 미국, 러시아 다음으로 이란의 생산 비중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이란 해가비가 잘 풀려서 이란에서 가스가 해외 쪽으로 좀 나와준다라면, 풀린다면? 풀려준다라면 네. 이 좀 지금 급등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잠재울 수 있는 네. 약간의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원유도 뭐 원유도 맥락 있죠. 같죠? 네. 그래서 이란은 뭐 천연가스 생산 비중도 높지만 원유의 생산 비중도 높은 네.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글로벌리 지금 보시면 원유도 꽤 높은 비중으로 이제 이란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이란 해가비가 잘 마무리가 되면 충분히 유로화의 약간의 하락을 멈출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란 해가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부분이 유로화 강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시장 반등의 트리거로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네, 쉽지는 않겠으나 그래도 최근 한동안 좀 오리무중에 놓여 있었던 이란 핵 합의 관련한 내용들이
조금 풀어질 것 같다라는 뉘앙스의 기사들이 좀 많이 네. 보여지는 것 그쵸. 같아서요. 네네. 한번 이 이슈를 쫓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팀장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이슈 가운데 하나가 잭슨홀 미팅 네네. 회의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과연 무슨 얘기를 해서 시장에 어떤 팁을 던질 거가 요구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네네. 또 뭐 내부적으로는 국내 금통위도 예정되어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변수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네, 지난 FMC 의사록 이후로 지금 미국의 2년물 금리, 10년물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네. 그림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연준 위원들이 상당히 아직까지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더욱더 좀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매파적인 시그널이 이 잭슨홀 미팅에서 추가적으로 좀 더 나오지 않을까 기대 인플레를 조금 잡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시장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불확실성이 이번 주 내내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게 끝나야지만 어쨌든 노출이 되는 거니까요. 네. 근데 아쉽게도 보니까 우리나라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밤 그리고 토요일 맞아요. 새벽 정도가 이제 결과가 네.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받아보는 거는 다음 주 월요일 월요일. 정도의 시장에서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잭슨홀 미팅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계속 좀 연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각오를 해야 되네요. 네네, 각오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금통위에서도 지금 같은 분위기면 금리를 조금은 추가적으로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이벤트.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또 중국의 전력난입니다. 네, 중국도 지금 전력난 때문에 뭐 CATL이라든지 폭스콘, 도요타 같은 이러한 주요 산업 생산 기지들이 생산 차질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조금 뭐 안정을 찾는 듯하던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이 또 다시 이제 약간 불안해지면서 잠잠해질 수 있는 인플레를 또 자극할 수 있는 이러한 요인들이 이번 주에 아마 우리가 관심 있게 뉴스 플로우를 체크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면 결국에는 다음 주에 제가 이 시간에 왔을 때 하이드 스프레드가 좀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 안정과 함께 유로화도 이제 네. 그러면 좀 하락을 멈추고 다시 1대1 페리티 밑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네, 그런 흐름이 된다라면 네. 좋겠는데 그 흐름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단기 좀 리스크 관리에 이제 중점을 좀 두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네네. 않을까 싶네요. 말씀 주신 대로 제 주요 그 잭슨홀 미팅 그 일정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진짜 이번 주는 하염없이 그냥 이렇다 할 모멘텀 없이 뭐 시작은 좀 오늘 어제와 같은 흐름으로 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이걸 좀 각오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생각으로 네, 일단 네. 한번 시장을 바라보죠. 뭐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도 밀리는 종목들이 많죠. 뭐 섹터들도 밀리는 섹터가 훨씬 많고 한데 올라가는 쪽은 또 확실히 있단 말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뭐 에너지 관련한 네네. 섹터도 들 수 있겠고 오늘 방산, 뭐 원전 그리고 조선 쪽도 강한데 여기 강한 쪽에서 우리가 또 관심을 둘 만한 업종이 있다라고 가지고 오셨군요. 네네.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좀 투자의 하반기 우선순위를 한번 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니까 우리가 주머니에서 쓸 수 있는 돈들이 점점 이제 팍팍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뭐부터 이제 지출의 선순위로 두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업종의 아이디어하고도 연결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월급 받아서 가장 먼저 이제 저희 식구들 먹는 거 그리고 뭐 기름값, 에너지 가격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이자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다 제하고 여유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을 바꾼다든지 IT 기기 좀 관심 있는 거 그렇죠. 사든지 이렇게 네,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앞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글로벌 트렌드는 에너지 관련된 이슈가 가장 큰 부분이 아닐까 싶고 그래서 저도 이 시간에 계속 이제 에너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드렸고 뭐 조선 기자재 이야기도 드렸는데 오늘도 한번 이제 조선 기자재 관련된 네. 관련된 부분을 한번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공부 좋을 것 들어갑니다. 같아요. 그리고 이전 시간을 통해서도 늘 강조를 해주셨던 섹터이고 그에 이제 관련주들의 흐름이 또 괜찮단 말이에요. 오늘은 어떤 점에 포인트를 좀 더 볼까요? 네, 지금 뭐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 가스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고 오늘도 이제 보시면 LNG 선박에 들어가는 이제 본행제 관련된 업체들이 네. 다시 재차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쯤에서 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공부를 좀 해두실 만한 좋아요, 타이밍이지 좋아요. 않을까 네. 싶어서 일단 LNG에 들어가는 화물의 특징부터 한번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지금 보시면 LNG 화물 창이 이제 오른쪽 상단부에 이제 저렇게 좀 생겼는데 네.
수출하는 국가에서 LNG를 이렇게 LNG 그 천연가스를 배에 실어서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액화를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액화 천연가스라는 표현을 쓰죠. 네. 그래서 액화된 가스가 이동 중에 뭐 태양열이라든지 이런 복사열 때문에 증발하는 기화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네. 파도가 치니까 벽에도 이렇게 출렁출렁이면서 부딪히잖아요. 네. 부딪히면서 또 열이 분실되고. 발생하면서 기화되는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안 되도록 막아주는 그러한 기술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가 좀 핵심이다, 화물창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왜 이 가스를 그냥 운반하면 되지 왜 액화를 시키느냐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은데, 마이너스 162도로 이제 냉각을 하면 이게 액체로 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피가 600분의 1로 이제 줄어들거든요. 많이 실을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반대로 뒤집으면 거의 600배나 더 수송이 가능하다. 네. 액화를 시키면 네. 기체일 때보다.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액화천연가스는 공기보다 더 가벼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냉각을 해서 잘 보관하지 않으면 가스가 배로 이동하는 중간에 다 날아가 버리면서 영영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아예 네. 그냥 날아가 버리는 네, 날아가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러면 배를 발주한 선주들 입장에서 이러한 기술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배를 내가 샀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수출한 상황에서 수입한 국가들까지 이렇게 액화천연가스가 이동하는 구간에서 다 날아가 버리고 마지막에 도착한 구간에서 별로 가스가 안 남아 있으면 네. 선주들 입장에서는 장사가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보낼 때 한 90% 담아서 보냈으면 도착할 때도 한 89라든지 90에 가까운 부분이 남아 있어야지만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는데 다 날아가 버리면 돈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부분들을 잘 할 수 있는 회사가 보냉지 업체 2개가 있죠. 한국카본이랑 동성화인텍 이 두 종목이 있는 거고, 계속 LNG와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 두 종목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기술이 LNG 선박의 핵심이기 때문에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선주들은 발주를 낼 때 이 기화율이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이거 하늘에 안 날아가고 잘 보관하는지 이걸 따지기 때문에 네. 중국 업체들은 90을 실어서 보내면 도착하는 위치를 보면 80, 70밖에 안 남아 있으니까 굳이 중국 LNG 선박한테 발주를 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선주들이. 돈 내고 이거를 시켰는데 일을 제대로 못하면 거기랑은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LNG 선박에 거의 다 수주를 가지고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오늘의 탑픽인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수주 물량을 얼마나 확보해 둔 상황인가요? 네, 지금 2분기 말 기준으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거의 지금 1조 원 가깝게 오. 수주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그러면 이게 약 한 3년치 정도 일감을 이미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거든요. 과거 데이터들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네. 월등히 이번 그쵸. 그래프가 높이 네. 있는데요. 2021년부터 해서 그래프가 수주 잔고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한국 카본에 대한 앞으로 실적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데, 다만 올해 상반기까지는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수주를 막 받기 시작했고, 이 네. 부분들이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거쳐서 이제 매출과 이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원래는 뭐 실적보다는 수주 모멘텀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원래 이제 이러한 시클리컬 업종, 그다음에 수주 산업들은 수주 모멘텀으로 먼저 움직이죠. 수주 모멘텀으로 움직일 때는 사실 주가는 조금 비싼 상태죠. 고퍼죠. 근데 나중에 이게 실적으로 나올 때 실적이 많이 나오면 저퍼로 바뀝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비싸니까 못 사고 내년도에 가서 조선사들 그다음 조선 기자재들이 싸지니까 네. 퍼가 낮아지면 오히려 그때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수주 사이클에서는. 어. 네, 수주 모멘텀이 들어오고 주가가 아직 실적이 안 나오면서 비쌀 때 사서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주가가 실적이 이제 많이 나오면서 싸질 때 오히려 그때 팔고 나와야 되는 그런 사이클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카본과 동성화인텍도 지금 당장은 실적이 안 좋고 수주 모멘텀으로 가지만 내년이나 뭐 내후년도에 실적이 아주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는 오히려 이제 서서히 정리하고 나와야 되는 그런 네네. 부분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최근과 같은 LNG 가격 상승에 뭐 LNG선 발주 증가에 대한 최대 뭐 수혜주로서 네.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를 열어보면 네. 이걸 지금 사는 게 맞아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것이 최근 뭐 한 5거래일 동안 달린 것도 있긴 하지만 그렇죠. 올 한 해를 놓고 봤을 때 이미 올 한 해 들어서만 주가가 50% 넘게 올랐어요. 네네. 이거를 지금 사는 거 괜찮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일단 이제 두 분류가 계실 거잖아요.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 시장이 이렇게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그린다는 것은 주도주죠. 그래서 우리 태조 이방원에 네. 조선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굳이 뭐 급하게 내리실 필요 없이 크게 한 번씩 크게 칠 때는 비중을 약간씩 조절하실 필요는 있대.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늘처럼 뭐 이렇게 3%, 4% 오를 때 따라가기는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시장은 다시 한번 또 흔들릴 수 있는 이슈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특히나 조선을 우리가 주로 발주를 내는 선주들이 어디에 있냐면 유럽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유럽의 경기가 침체가 되고 유럽이 힘들어지면 선주들이 지금처럼 발주를 잘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네. 그런 이슈들이 오히려 부각이 되면서 한 번씩 또 흔들릴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럴 때가 오히려 없으신 분들은 좀 싸게 편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시장의 조정이 매크로 이슈로 흔들릴 때가 오히려 이런 조선 기자재들은 살 수 있는 기회로서 기회다. 활용하시는 게 좋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동성 화인텍도 그렇고 지금 오늘의 우리 픽은 한국카본인데요. 한번 눈여겨보시죠. 말씀 주셨던 대로 내년에 실적이 너무 좋아. 이들 이제 막 너무 좋아라는 리포트들이 쏟아져 나올 때, 기사들이 쏟아져 나올 때가 매도 타이밍. 지금은 사야 하는 때. 근데 그 사야 하는 타이밍을 좀 잘 잡아봐야 되겠습니다.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요. 한 가지 더 봤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어느 쪽으로 눈을 한번 돌려볼까요? 네, 이번에는 이제 지금처럼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수요가 이렇게 떨어질 때는 산업이 네. 그러면 정부 정책이 뒷받침되면서 수요를 만들어줄 수 있는 쪽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정부 정책에 네. 맞서지 말라. 맞서지 말라. 네, 그런 네. 얘기 있잖아요. 있죠. 연준의 정책에도 맞서지 말고 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뭔가 좀 강하게 밀어붙이는 쪽은 지금 단기적으로 원전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태조 이방원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마지막에 이제 원이 있는 거죠. 네. 네, 원전이 있는데 경기가 이렇게 둔화가 되고 있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이제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서 수주 기대감을 높여갈 수 있는 업종을 주목을 한다면 가장 이제 원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최근에 수출위원회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 지원을 가속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지금 뚜렷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원전 분야는 우리가 최근에 시장이 약할 때도 계속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밸류에이션 표를 한번 제가 원전 관련주라고 이제 시장에서 그래도 거론되고 있는 좀 주요 종목들을 한번 다 만들어서 가져가 봤는데요. 네. 2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자, 위에서 두 번째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로 두산중공업이죠. 사명이 변경됐고 가장 시가총액이 그래도 좀 큰 종목입니다. 13조 정도 하는데 이 종목이 이제 원자력 관련해서 주기기를 예전부터 많이 생산하고 설계도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원전 관련하면 큰 종목으로는 가장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를 많은 분들이 떠올리실 겁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된 이 정책적인 분위기가 이어진다. 그러면 큰 종목으로는 결국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그 아래쪽에 있는 뭐 한전 KPS, 한전 기술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시총이 1조 이상 큰 종목들이 되겠죠. 그래서 무난한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오늘 한번 공부해 볼 만한 종목은 가장 위에 있는 종목이 있는데 시총이 조금 작죠. 네, 지금 보시면 네. 시가총액이 800억이 안 되는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일테크노스라는 종목이 네. 있는데 이 종목은 증권사에서 커버는 다 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시총이 너무 작아서 공부는 조금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원래 하고 있는 본업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조선이라는 이제 조선 산업에서 배를 만들 때 철판을 붙여가지고 배를 만들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조선소에 가보면 넓은 야드에 철판을 이제 포스코에서 사와서 다 깔아놓고 있거든요. 깔아놓는데 지금처럼 바람 불고 비 오고 이러면 막 부식되거나 녹이 쓸거나 그렇겠죠. 이렇게 되죠. 네. 근데 그걸 가지고 배를 만들면 선주들이 안 되죠. 싫어하겠죠. 네, 그렇죠. 네, 깨끗한 철판을 네, 원할 텐데 네. 이 제일테크닉스가 바로 철판을 배에 붙이기 전에 네.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표면 처리도 해주고 부식을 벗겨내는 그러한 전 처리를 해주는 회사가 네. 바로 제일테크닉스입니다. 그래서 전방의 한 산업 중에 하나가 조선 쪽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조선이 업황이 어떻다? 좋다. 상당히 지금 좋은 상황이잖아요. 네, 강하다. 그래서 원래 네. 옛날부터 하고 있던 이 본업이 오. 상당히 업황이 좋다라는 그럼 거. 원전 네. 쪽이랑은 어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원전에서는 이제 데크 플레이트라고 있는데요. 네.
시공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데크 플레이트라는 이게 건설에도 들어가고 원전 쪽에 플랜트 쪽에도 들어가는데 네. 이게 이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라든지 가덕도 신공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층 빌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들어가는데 원전에도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원전을 지을 때 이 회사의 데크 플레이트가 거의 90%로 독점으로 거의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그래요? 예. 그러면 앞으로도 원전이 추가되면 이 제일 테크녹스의 그 부분이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네. 이 회사의 원래 하고 있던 본업이 좋은 데다가 신성장 산업인 원전 정부에서 밀어주는 이 부분까지도 잘 뒷받침이 되고 있는데 2분기 실적 기준으로 지금 밸류에이션을 보면 퍼가 3배 정도 수준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 증권사에서 영업이익 18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리포트들을 보시면. 근데 시가총액이 아직 1,000억도 안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시가총액 1,000억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원전 관련주로 또 새로운 종목 한번 공부해 보실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혹시 이제 덩치가 큰 종목들이야 네, 뭐 네. 이제 비중을 많이 실어도 네, 네. 그냥 이 종목이 뭐 사라지거나 뭐 혹여나 뭐 큰일을 당하거나 뭐 이런 우려는 좀 덜 할 수 그렇죠. 있는데 네네네. 시중에 아무래도 작은 종목들 이게 거래가 활발한지 네네. 비중을 많이 실어도 되는지 이에 대한 좀 고민은 될 것 같아요. 혹시 네네. 뭐 전략을 좀 달리 가져가야 되나요? 지금 보시면 이제 시가총액은 아직 800억이 안 되는데 네. 거래량은 좀 충분하고요. 그리고 업력 자체가 제가 이제 과거의 그림도 한번 그려봤거든요. 네. 2003년도에서 2008년도 우리 조선 사이클 있었던 적 있잖아요. 네네. 그때도 이 회사가 같이 그때도 있었던 회사고요. 아, 그랬어요? 업력이 상당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오. 예, 그때 조선 빅사이클 왔을 때 네. 주가가 3년, 4년 동안 그때도 10배 올랐더군요. 참고로. 네, 그래서 지금도 그 사이클이 왔기 때문에 저는 뭐 이 회사가 실적도 지금 영업이익을 저렇게 네. 내는데 시가총이 작다고 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전주 안에 제일 테크노스 이 종목은 뭐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네네. 한번 차트 한번 열어보십시오. 2000년도부터 쫙 이렇게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는데 네, 한번 눈여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제일 테크노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었던 한국카본까지 여러분들 탑픽 종목 리스트에 한번 올려놔 보시죠.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민재기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